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주택시장을 주제로 얘기를 풀어가 보겠는데요. 특히 그 재건축 재개발 분야의 베스트셀러 작가를 모시고 이 다양한 분야를 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지영 아이원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그 베스트셀러 이 대한민국 재건축 재개발 지도 저자이시고 하신데 네. 저희 머니올라 출연은 처음이시니까 일단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재건축 재개발 지도 저자 아이메피 정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현재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상황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고 좀 시작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2015년부터 강세장이 계속 진행 중인데 네. 지금 현재 상황이 이 부동산 전체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한 어느 정도 단계인지 현 상황이 어떤지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가 몸으로 비교하면 뭐 발목장이다, 뭐 어깨다, 허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예. 예전 같은 경우는 끝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올랐었잖아요. 한 2005년, 2006년도 장에서는. 예. 그러다가 이제 금융위기로 이렇게 꺾인 장에서 이제 2014년, 15년부터 이렇게 터닝해서 거의 장기간 이렇게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끝을 알 수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 끝을 알 수 없냐면 이 재건축 시장에서의 그 가격 상승률이 예. 정말 높게 치솟고 신고가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 한 2010년도 초반 같은 경우에는 서울 아파트가 평당 1억이 간다고 하니까 우스갯소리로 뭐 우스갯소리가 되었었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 2018년도에 평당 1억이라는 아파트가 아크로 리버파크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게 또 잘못된 뭐 가격이다 그러고 하지만 언젠가는 그 가격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지금은 평당 1억 5천 정도 가고 있습니다. 예. 그것의 상품은 바로 재건축이죠.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앞으로도 집값이 당분간은 계속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네, 재건축 재개발 시장을 보게 되면은 한동안 좀 정체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세가 나타나지 않았던 현상이 있었죠. 잠시 동안은.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수요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하지만 물량은 적기 때문에 그래서 네.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자체로 봤을 때는 뭐 서울이라든가 뭐 수도권까지 네. 다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국까지 네, 포함해서? 전국으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신축으로 해서 그 전책이 대한민국 청약 지도였는데요. 대한민국 청약 지도를 하면서 사람들의 신축에 대한 욕망이 참 많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신축에서는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오는데요. 하나는 택지지구. 하나는 재건축 재개발에서 나오죠. 하지만 서울에만은 있는 게 아니라 네. 전국 단위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다시 말해서는 택지지구는 빈 땅에 주거지가 생기는 거고 재건축 재개발은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입지를 표현하는 말이 경제적 활동을 하는 곳이 입지잖아요. 근데 원래 입지가 된 곳이 상품이 새 것으로 바뀐다고 하니까 예.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그것은 부동산 불변의 법칙인 것 같아요. 예. 부산이든 대구든 광주든 다 똑같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전국적으로 그 집값의 상승률이 좀 둔화가 됐고 네. 또 거래량도 확 줄었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매수 서울 경우에는 매수 그 우위 지수 네. 이 지수가 100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하락의 좀 초입 아니냐 신호탄 아니냐 이런 좀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이제 그럴 때 조금 보는 지표가 있는데요. 청약 경쟁률입니다. 청약 경쟁률 중에서 뭐 100대 1, 200대 1 이렇게 나가는 것들을 한번 보면 주변 시세보다 30% 정도 싼 거예요. 그래서 저는 떨어지더라도 30%까지는 떨어지진 않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죠. 하지만 우리가 가격이 상승이 최근에 5년 들어서 2배, 3배까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조정은 받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입지 좋은 재건축 재개발의 그
물량은 너무나 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욕구는 생기고 그리고 유동성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하는데 이 유동성을 최근에 잡기 시작했죠. 그러니까요. 대출 네. 규제하고 기준금리 지금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출 규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서민이 집을 사기 위해서는 대출 없이 집을 사기 어려운데요. 이번에 그 규제로 해서 내년 2022년 1월에 DSR 규제가 시행되게 되면은 아마 집값의 조정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좀 조정 예상하십니까? 그런데 되게 역설적인 거는요. 대출이 필요 없는 상품이 있죠. 지금 보면 투기과열지구 내에 매가 15억이 넘는 거는 대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 해주죠. 그렇죠. 네. 안 해주죠. 네. 그리고 안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품들은 계속해서 현금으로 사고 파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얘기고요. 대출을 꼭 필요로 하는 시장은 조금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서울의 주요한 입지는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대출에 영향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현금이 뚝딱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집을 팔아서 그리고 그동안 모았던 돈으로 합쳐서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밑에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정도 대출이 필요한 지역에서 멈춘다면 좀 효과는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출 같은 경우에는 뭐 15억 이상은 아예 대출이 제로이긴 하지만 그 밑으로 보면은 이제 그 액수에 따라서 대출을 뭐 몇 네. 프로 해주고 그게 있잖아요. 단계별로. 네. 그게 큰 틀로 봤을 때는 그걸 어떻게 좀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요, 그 서민 실수요자로 해가지고 대출 규제를 풀어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는 풀고 위에는 줄인 셈이죠. 그래서 6억, 9억, 15억 구간으로 조금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억 정도 되면은, 그 LTV라고 해서 좀 대출을 더 많이 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이 내주는 게 사실 그 집의 가치에 따라서 많이 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본인, 차주, 그러니까 대출을 내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그 대출의 양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풀어줬는데 다시 조이는 효과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6억 같은 경우에는 그런 농담 삼아 2021년 12월 31일까지 6억짜리는 빨리 사라. 그런데 그러면 집값 떨어질 건데 왜 사냐. 그렇지만 또 반대적으로 우리가 집을 사는데 그러니까 매수를 해서 집주인이 되는 것도 있지만 전월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전월세가 또 오른다면 사실 그 비용보다 주택을 사는 비용이 더 싸다면 주택을 사는 게 더 나은데 그게 더 복잡하고 힘들게 된 거죠. 근데 지금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 고민이 집값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는데 네. 내가 지금 집을 사면 혹시 옛날에 같이 꼭지에 잡는 것이 아닐까. 옛날에 하우스 푸어도 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걱정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하우스 푸어의 그 지점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제 책에서 지금 내 집 마련을 했을 때 재건축을 할 당시에 제가 입주를 2008년 7월에 했습니다. 딱 금융위기 딱 그러네요. 전에. 꼭지네. 네, 완전 전이죠. 근데 그 전에 샀기 때문에 그렇긴 했는데 저는 금융위기가 그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대출이 없었습니다. 입주할 당시에 대출이 없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도 지장이 없었죠. 사실 저도 IMF 때 사실 부모님 밑에서 이제 거주를 했기 때문에 사실 IMF도 그렇게 와닿진 않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출이 없었던 사람들은 그런 하락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죠. 그냥 거기 들어가서 살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네. 근데 반대적으로 저희 지인이 그때 미분양 아파트를 사서 입주를 했었어요. 예. 그리고 대출을 풀로 이제 했죠. 그래서 이자만 계속 갚다가 예. 1억을 까먹은 사례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하우스 푸어죠. 예. 사실은. 그래서 그 하우스 푸어 그 지인과 저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은 되게 많이 떨어지고 이쪽 집은 떨어지지 않고 예. 그리고 나는 안 힘들고 이 사람은 힘들고 왜 그렇지라는 걸 봤을 때 대출이라는 것들도 상당히 큰 영향이었지만 입지와 상품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아니 상품은 똑같았죠. 새 아파트였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저는 입지가 조금 달랐었어요.
제가 아까 말했던 원래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기 때문에 예. 되게 재밌었던 거는 제가 이제 경매 투자도 하는데요. 그 재건축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경매가 나오지가 않았어요. 대출을 받지 않는 거죠. 안정적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네, 거죠? 그랬던 거죠. 예.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우스 푸어라든지 하락장을 걱정하는 건 대출을 많이 낸 사람들이 좀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하고 조금 다른 거는요. LTV랑 DTI가 조금 규제에 있다가 이렇게 됐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40%, LTV 40%라는 거는 9억짜리 집은 3억 6천까지만 대출을 받아주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제도가 오랫동안 지금 한 몇 년 동안 진행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그 아파트 자체의 대출 비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가계대출 많다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일례로 어떤 분이 뭐, 강남의 아파트 전체를 등분을 띄어서 LTV를 분석한 경우가 결과 10% 채 안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거밖에 안 됐어요? 네, 되게 재밌죠.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예전에 일기 신도시에 이제 부동산 소장님이 뭐 거래하는 걸 보면서 예. 사장님 저분들은 대출을 얼마나 많이 내요? 대출을 몇 % 내요? 봤더니 많이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출 규제는 서민에 대해서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하락장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어떤 그런 걱정은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다주택자, 투자자들이 걱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 1주택자,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은 좀 다른 얘기지 않을까. 그렇게 싶어요. 그럼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많이 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샀을 경우에 설사 집값이 떨어져도. 하락하더라도 그냥 버틸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언제 집을 사면 좋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사실 지금에 보면 막 2, 3년 전을 보면 더 열심히 사라고 말할 걸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은 전월세 비용하고 주택을 소유했을 때 비용을 두 개를 분리해 보이는 거죠. 네. 예전 같은 한 3년, 4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금리가 2%대가 있었습니다. 2%대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2%를 받고, 여기 3%? 전세 이게 보면 이게 비율이, 여기 비용이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전월세 시장하고 또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무주택자를 해서 빨리빨리 집 사, 영끌에서 사. 사실 요즘에 영끌은 실력입니다, 사실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죠? 영끌이라는 게 대출을 낼 수 있는 것도 실력인 거죠. 지금 DSR을 그렇죠. 얘기를 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워낙 규제가 좀 타이트하니까. 소득이 잡히니까 네.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집사 그런 거보다는 어느 정도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예. 여러 개를 조금 그러니까 패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입주권으로 내 집 마련을 했고요. 네. 지금 제가 집에 살고 있는 건 경매로 집을 매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청약에 당첨돼서 이제 다음 집으로 이사 갈 곳도 이제 마련을 했거든요. 예. 전 조금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 조금 그 시대마다 가장 저렴하게 하는 내 집 마련 방법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 묵턱대고 청약 제일 싸니까 청약 기다려. 이 얘기를 차마 청약의 신 IMF 정지영이 얘기를 못해서 이 책을 낸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다른 방법이 있다. 그리고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그때 살 때 장난 아니었습니다. 일실내로 2호선을 타고 한정거장 지나갈 때마다 2천만 원이 올랐다는 그런 시장이었거든요. 막 갈 때마다 사장님이 2천씩 올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해서 나는 이제 평생 내 집 마련을 못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지금 내 집 마련하고 잘 살고 있거든요. 인생은 길고 부동산은 변화무쌍하다. 예.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입주권이라는 게 네. 그 일반적인 분양권하고 좀 다르죠. 어떻게 다르죠? 분양권은 청약에 당첨이 돼야지만 분양권,
그러니까 예. 권리를 갖는 건데요. 예. 입주권은 그럼 입주권이니까 권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똑같은데 재료가 다른 거죠. 여기는 청약에 당첨이 됐고 여기는 낡은 주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재료, 도로, 뭐 대지 뭐 이런 것들을 사서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을 매수한 후 받는 거예요. 아, 이미 원래 갖고 있는 사람한테 네. 주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게 낡아져 있으니까 네. 새 것으로 바꿔주는 바꿔준다는 거고. 입주권이 되겠습니다. 아, 예. 구분이 잘 됐고. 그리고 역대로 보면은 집값이 이렇게 싼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없었어요? 같아요. 저도 이렇게 한 50대 초반이긴 한데, 어렸을 때부터 보면은 항상 집값은 비쌌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광교 신도시에 어떤 언니가 그 직장 동료가 10억 주고 샀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랬는데 저는 그랬죠. 너무 싸다. 그 어디야? 그랬거든요. 어느 시점에 보느냐에 따라서 틀린 것 같아요. 예. 지금 집값이 비싸다라는 건 한 3년 전부터 그 집을 보고 있었는데 계속 오른 거죠. 예. 그런데 봤는데 사실 그 집이 10억에 나왔으면 되게 저는 싸다고 느껴졌던 거는 계속 봐왔는데 예전 가격보다 조금 저렴한 것 같아. 그러니까 집값은 조선시대 이후로 서울은 계속 비싼 것 같습니다. 예. 아, 모든 물건에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 뭐 주식도 맞아요. 마찬가지고 어떤 비싸다고 가방도 그렇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쭉 아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가격이 평소보다는 낮게 나왔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니까. 최근에 제가 뭐 물건을 살 때 이제는 물건의 값이 저평가된 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기구를 사더라도 가장 비싼 거 샀습니다, 요즘에. 왜냐하면 계속 싼 게 비지떡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은 특히 사실 가장 저렴한 걸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능력보다 조금 높게 사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바로 사서 파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장기간이니까 자신의 그러니까 수익 같은 경우, 근로소득 뭐 예. 이런 것들이 증가할 거라는 걸 예상을 하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더 무리를 해서 사는 게 맞고요. 예. 그래서 가격이라는 건 항상 비싸다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또 다르죠. 저번에 한번 송도에 분양을 해서 너무 비싸다고 어떤 인천에 이제 강의를 가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은 아니에요. 서울 사람은 거기 싸다라고 생각해요. 라고 생각을 말했죠.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문제는 말씀하셨던 대로 전세 시장이 지금 굉장히 값이 많이 오르고 있고 네.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입법이 2년차 이제 됐을 되죠. 경우에 더 오를 것이다 우려가 있는데 지금 현장을 이렇게 쭉 보셨을 때는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현장을 봤을 때는 지금 전세값은 많이 안 오르고 있고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 한번 예. 스탑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대부분 그게 이제 전세값이 오른다는 건 기존 세입자는 5%밖에 못 올리잖아요. 지금 그렇죠. 법적으로. 예. 그렇지만 오른다는 건 다른 지역을 간다거나 다르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지금 전월세 시장이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 때문에 한동안 그리고 된다라고 했지만 예.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재계약을 한다거나 무리해서 뭐 옮기는 게 너무 불편하게 된 거죠. 잠시 동안. 그래서 조금 휴지 기간이 됐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 전월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동 수요, 직장 수요라든지 예. 학군 수요, 그다음에 신혼부부 수요 뭐 이렇게 좀 나눠지거든요.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 지체됐고 정체되어 있었지만 좀 내년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서울의 입주 물량이 너무 없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시장을 경험해봤죠. 입주 물량이 진짜 없었을 때가 예. 2013년, 14년이었어요. 그래요? 저는 그게 느껴지는 게요. 왜요? 그 전에가 금융위기였잖아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예. 되게 재미난 거는 그런 위기가 있고 나서 2, 3년 뒤에는 항상 집이 없었어요. 2002년도에도 없었습니다. 왜냐? 제가 그때 결혼을 해서 집을 장만할 때 예. 정말 계약금 세댁 싸, 보긴 뭘 봐. 그랬거든요. 왜요? 그때 IMF 이후로 예. 아파트가 없고. 지금 생각해보면 2013년에 입주한 아파트, 14년도에 입주한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생각 외로. 안 지었나요, 그러면? 안 지었습니다.
안 지은 거죠. 경제가 안 좋으니까. 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왜 안 졌냐? 그렇게 되면 재건축, 재개발에 입주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딜레이도 많이 됐고, 그리고 입주도 없고, 그리고 수치적으로도 그러는데 정말 그 입주 물량만큼 없기는 비슷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체감을 할 때는 그때 당시에 되게 유행하는 말이 있었어요. 깡패 전세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깡패 전세? 네. 그러니까 주인이 그냥 내놓은 값에 그냥 계약이 되는 거죠. 똑같이. 저 그때 2002년도에 당했던 그 느낌 그대로였던 것 같아요. 저도 제가 그렇게 해서 집주인으로 한번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떤 가격이 나왔는데 매매 가격인 것 같은 거예요, 전세가. 요즘에 그런 현상 나고 네, 그래서 선생님한테 전화, 사장님 이거 매매 가격 잘못 올리셨냐고. 저 지금 전세 내놔야 되는데. 그랬더니 전세라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께서 말씀하는 게 집주인이 내고 싶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장이 되는, 그런 시장이 될 만한 거는 물량이 없다라는 거고, 물량이 없다라는 건 입주 물량이 없다라는 거죠. 예. 내년이 제일 위험한 시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집을 사는 수요가 전월세로 살기 싫어서 전월세가 너무 올라서, 그래서 집을 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출의 문제로 꽝꽝 얼어붙었기 때문에, 내년 저는 그 학군 수요가 제일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학군 수요는 왜 위험하죠? 학군 수요라는 거는요, 학군 때문에 움직이는 수요입니다. 그렇죠. 특히 2월달, 1월달 이사가 많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1월달 이후로 또 대출 규제가 바뀌다 보니까 네. 매매가 아니라 전세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전세값이 오르고 울며 겨자 먹기로 전세를 계약한다거나 반전세로 한다거나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전세가에 체결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저도 또 집값인가 싶었거든요. 좀 다릅니다. 지역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좀, 다 전체적으로는 해당되지는 않지만,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 해당되는 것은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이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돈을 지불하고도 산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제 예측을 한 게 전세는 사라지고 이제 반전세, 월세로 바뀐다라고 하는데 그런 흐름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짜로 일어납니다. 현장에서도 많이 일어나고요. 저희 지인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세입자가 나간다니까 올려볼까 하다가 전세가 너무 비싸니까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된다는 걸 나중에 안 거예요. 집주인이. 그래서 그러면 전세를 내리고 월세를 할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예. 그리고 또한 실례로는 종부세라든지 재산세가 부담스러우니까 전세를 올리지 않고 월세를 딱 하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시장의 흐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는 사실 세입자라든지 아니면 집이 없는 무주택자분들이 많을 텐데 역지사지라고 해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살펴봐야 돼요. 너무 자기 위주로 살면 안 되고, 집주인이 왜 이렇게 반전세를 내지? 왜 이렇게 월세를 하지? 그런 이유를 조금 사회적인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반전세 비율이라든지 월세 비율이 월등하게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군요. 세금하고, 그리고 대출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공급이 굉장히 이제 부족하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3기 신도시가 그래도 올해부터는 사전 청약 들어가고 있고, 정부에서도 뭐 2024년, 2025년에는 뭐 입주가 시작될 거라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순조롭게 좀 그게 역할을 좀 할까요? 우리가 이제 빵을 만들려면 밀가루가 있잖아요. 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땅이 있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지금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밀을 보고 빵을 먹는 느낌으로 느껴라. 이런 느낌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밀이 또, 안 자라고 있는 밀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보상도 안 되는. 밀도 없는데 빈 땅을 보고 빵을 먹는 기분을 느껴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토지 보상도 지금 아예 안 끝났어요? 안 끝난 데도 많죠, 사실은.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토지 보상 비율을 보게 되면 뭐 아직
그 안 된 데인데도 뭐 사전 청약을 하는 데도 있고, 보면은 택지지구처럼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 내 땅이 있는데 나는 아직 보상도 안 받았는데 바로 사전 청약이 들어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런 게 있는데요. 예. 그것은 사전 청약이랑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입주까지를 생각한다면 조금 너무 긴 시간 동안 그렇게 된 거죠. 사실 이게 지금 3기 신도시가 올해 입주를 했다면 좀 얘기가 달라졌겠죠. 예, 그렇죠. 그런데 왜 그동안에는 왜 이런 제도, 이런 청약이라든지 이렇게 택지지구를 안 했냐,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택지지구라든지 이런 주택 보급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걸 다 빼고 나서 정말 일률적으로 균등하게 한다면 진짜 집값을 잡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지금 물량 같은 경우에는 과도하게 많은지, 사실 3기 신도시면 진짜 과도하게 많아지겠죠. 하지만 지금 보면은 3기 신도시가 입주까지는 한 적어도 4, 5년을 지나야지만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본청약이 나와봐야 또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지금 2기 신도시도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0년 건단 넘었는데도. 신도시, 양주, 고덕 다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러겠죠. 언제 되겠어? 이게 학습 효과가 생긴 것 같아요. 2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지정할 당시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예. 사실 지정하는 그 단계, 1기, 2기, 3기 그 당시를 보면요. 사실 집값이 많이 오르고 공급이 부족했다는 신호로 해서 지정을 한 거죠. 공급이 많다고 해서 지정하지는 않았잖아요. 똑같이 지정을 했지만 지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모양도 보이는데 중요한 건 그래도 1, 2기보다 3기 신도시가 위치가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미래의 주거지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근원적인 질문인데, 그 다른 나라하고 달리 우리나라는 유달리 아파트를 그렇죠. 좋아한다고 하거든요. 저도 왜 그런 것 아파트를 같습니까? 좋아하는데 직접 현장에서. 저는 지금 40대인데 네. 저는 아파트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30대 같은 건 아파트에서 태어난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바라보는 시장이 또 30대랑 40대랑 좀 다르더라고요. 아, 다른가요? 네. 거기에 또 세대 차이가 있어요? 네, 그냥 저는 아파트니까 좋은 거고, 예. 그 30대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아파트보다 다른 상품을 원하시더라고. 평면이라든지, 예. 하다못해 전기차, 뭐 이렇게 주유하는 거, 충분히 옛날 방식의 복도식 아파트 별로 안 좋아하고, 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주거 문화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6.25 전쟁 이후로 다 집이 멸실된 상태이고, 폭격 맞아서 다 그렇죠. 멸실됐었죠. 그런데 또 한꺼번에 주거가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따닥따닥 달 동네도 있었죠. 예, 맞아요. 하지만 그거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보급했을 당시에 좀 옛날 그 뭐 뉴스라든지 이런 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도 프리미엄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아파트라는 건 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금. 네. 예. 황금성. 예. 그리고 돈이 이렇게 붙는 게 보이는 거고, 예. 확실하게.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비싸다고 하지만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아파트는 또 규격화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값을 매기는 거가 아주 쉽고, 그렇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예. 가격이. 그러니까 은행 잔고 같은 느낌? 아. 그런 게 더 강하고, 예. 그리고 우리 그 그 전쟁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제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그 상승, 그 아파트 상승분을 보고 다시 아파트에 투자하는 그런 것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집을 팔 것이다. 막 그렇게 했지만 집을 더 많이 샀다라는 또 통계 예, 자료가 맞아요.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되게 신기했던 건 뭐냐면 집이 집을 산다. 집이 돈이 된다. 이런 게 또 있고 어떤 규격화되고 눈에 보이는 그거 형체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아파트를 되게 많이 사랑하는데요. 저도 어릴 때 아파트에서 자라진 않았지만 이제 그 고등학교 때쯤에 이제 1기 신도시가 양옆에 생겼어요. 평촌하고 3번 신도시. 그 아파트가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저도 저기서 살고 싶다 이런 욕망도 생기고 그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거가 문화로 우리나라에 뿌리 깊게 박힌 것 같습니다. 예.
재건축 재개발이 무주택자들한테 특히 뭐 유리한 뭐 이점이 있어요?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규제가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네. 반대로 생각하면 왜 이렇게 규제를 할까? 예. 집값이 오르는 것도 있지만